안녕하십니까? 화해관을 넘어선 다민족성의 반영, 청권룡제의 공마도 제작과 서역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유지빈입니다. 중국의 말그림은 전통적으로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상징하거나 황제에게 바쳐진 이민족의 조공을 의미하였습니다. 청대 황실의 말그림은 이러한 정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만주 문화 속에 자리 잡았던 말의 위상과 의미를 포함시켰습니다. 걸륭제는 제위 8년부터 48년까지 전 시기에 걸쳐 수차례 다양한 공마도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각 시기 그의 서역 통치와 조공, 정벌을 통한 복속 등과 관계가 겠습니다. 말은 단지 먼 이적의 곡물이 아니라 실제로 황실이 조공받았던 위구르, 카자흐스탄, 이리 분지 등의 인족을 의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대 말그림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낭세령을 필두로 공마도를 통해 서양화풍을 활용한 이주현 교수님의 논문과 조공마의 역사적 의미를 다룬 린스 시엠의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화풍적으로 접근되거나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진 걸륭제 공마도를 그의 외번 통치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체계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발표는 우선 2장에서 석거보급에 실린 말그림을 중심으로 걸륭제가 소장하고 애완하였던 전통적인 말그림의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걸륭령의 연간의 공마도를 몽고족 내신이 진상한 말그림, 즉 1743년에 낭세령의 십준도와 외번이 올린 조공마 작품을 각각 3장과 4장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가져온 말그림의 형식상의 변화와 처럼 진상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형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실소장 말그림 전통과 영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석거보금에는 속편부터 3편까지, 당대부터 명대까지 40여 작품의 말 관련 그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걸륭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그림은 지금 보시는 이공린의 오마도입니다. 오마도에는 걸륭이 3번이나 어제를 남겼으며 최고 명품에 부여하는 걸륭의 감장인인 팔세전이 찍혀 있어 특히 애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말그림은 전통적으로 충성스러운 신의 상징이거나 이민족의 조국물로 여겨졌는데, 이공린의 오마도는 말그림의 상징 중에 특히 조국마의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마도에는 서로 다른 복식을 한 마부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마부의 복식들은 한족의 비단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생김새와 복식을 하여 이국적인 특색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맨발과 헐벗은 차림, 빈약한 몸과 구부정한 자세로 열등하고 야만적인 특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 조공받는 송나라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한편 이 그림의 왼쪽에는 이처럼 각각 말의 이름과 크기, 출산지, 조정에 들어온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조공된 말에 대한 초상화이자 공식 기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그림을 이문족의 조공과 직접 연결시킨 방식은 이후 걸륭이 서역에서 들어온 조공말을 제작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국민의 말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백묘법입니다. 걸륭은 채색 없이 일정한 필선으로 그린 이국민의 백묘법을 고격이라고 추앙하였는데, 특별히 서양화풍의 채색화만이 아니라 이국민의 백묘법으로 그리라고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걸륭제가 이공린의 뒤를 이은 말 그림의 계승자로 평가한 사람은 조맹부입니다. 조맹부와 그의 자손인 조홍, 조린, 즉 오흥조씨 3세의 말그림은 석거보급에 기록된 전체 말그림의 반 이상을 넘습니다. 사실 조맹부의 말그림은 지금 보신 인기도를
중심으로 송의 유민으로서의 작가의 초상 혹은 유민의식의 반영 등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궁정회화가 크게 영향을 받은 조맹부의 그림은 이 그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용마도와 같이 말을 목욕시키고 초원에서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를 소위 교원목마의 소재라고 합니다. 청대 말그림을 낭선형에 전담하게 된 것은 옹정 6년 1728년 백준도를 완성하면서부터입니다. 백준도는 기본적으로 넓은 초원에서 말을 방목하는 종맹부의 용마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미 마부의 옷은 청대에 들어 실용적인 육식을 반영하고 있고 조련 장면이나 혹은 목장의 막사 등을 추가하여 실제 목장의 풍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권룡제는 이처럼 옹정제가 시작한 이 백준도의 형식을 빌려서 이후 조공받은 실제 말들을 이러한 교원 목마 형식에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간에서 이공민 조맹부로 이어지는 한족 전통의 말그림에서 벗어나 유목민 화가의 등장이 말그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5대 유목민 출신의 화가인 이찬화, 호계, 조암 등이 그린 유목 생활이 반영된 말그림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시는 이찬화의 사기도에서는 헐벗은 야만족 마부가 아니라 현실적인 마부의 모습이 그려졌으며 궁수이죠. 지금 활을 들고 있는데요. 오른쪽의 호계의 회력도 역시 수렵 장면 중에 말과 개의 사용을 보여줍니다. 원대 유관도의 원세조 출력도에서는 다양한 이민족의 민족성이 드러납니다. 활 쏘는 사람은 키탄이나 탕구트 서하 지역의 사람으로 보이며 조공자 중에는 오른쪽에 이 흑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국에는 이러한 요대 출신의 화가나 몽고족 수렵도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권륭은 오히려 한간, 이공민, 조맹부로 이어지는 마도의 문인적 전통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옹정제가 발굴한 마을화가 낭진영에게 말그림을 전달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공민의 백묘법을 적용한 마도를 추가로 주문하였고, 죄송합니다. 조맹부식의 교환 목마 형식으로 변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즉 권륭의 평가와 애호는 요대나 원대 이민족 화가가 그린 실증성보다는 이공민과 조맹부의 명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용한 화가 낭세령은 이전에 어떤 이민족보다 실증적으로 조공말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그가 조국마에 깃든 다민족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한족 마도의 전통 안에서 서양 화가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걸륜년간 제작된 십준도를 비롯한 공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걸륜년간 조공된 말은 약 10여 차례에 걸쳐 그려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를 말의 진상자에 따라서 지도에 좀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743년에 첫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진상자가 동몽고 지역 부족장인데 사실 이들은 이미 황실과 팔기군의 일원이 된 내신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조공의 의무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후의 민족들은 여전히 이 외번에 해당하는데요. 1748년 이후 준가리는 평화협정 기간에 조공하였고 1759년에서 62년에는 카자흐스탄 일대의 민족들이 전복전쟁 이후 복속의 의미로 조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1771년에는 토구트가 기순에 오면서 권륭은 이 진상말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족의 말들을 종합하여 제2의 십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사례를 이번 장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십준도는 옹우특, 과의심, 계기객
등 몽고족 군왕 등으로부터 진상받은 말을 그린 것입니다. 어, 편의상 어, 한자어를 그대로 부족의 이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준도들은 죄송합니다. 어, 각각 독립된 거대 축에 그려졌는데요. 화면의 크기만 2.4에서 2.7m로 거의 이 말과 등신대 크기의 그림입니다. 자, 이 10마리의 말 중에 일단 병력량이라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에 배경 없이 병력량 이 말이 그려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영과 섬세하게 털과 근육을 묘사한 서양 화법을 구사하였습니다. 한편 그 몸이나 지면에 그림자가 지는 것은 절제하였는데요. 낭선형 특유의 조절된 서양 화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배경에 올려진 낭선형의 서양 화풍은 궁정 초상화와 유사한 형식을 지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낭생형이 그린 강희제 17자의 초상 과치나 율례상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십준도는 말에 대한 공식 초상화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어필 어제시를 적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말에게 하사한 황제의 애사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병력량의 경우는 음, 이 그림을 그린 1년 후에 병력량이 병이 생기자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시를 내렸고 이것을 이후에 쓴 시를 그림에 다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림의 오른편 하단에 있는 조정 신하의 찬씨가 있습니다. 당시 권륭제의 대피를 맡았던 대서예가이자 석고보급의 편찬자였던 장조의 찬씨입니다. 이 십준도에서는 장조와 함께 역시 석고보급에 참여하였던 양시정이 나누어서 찬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말에 대한 정보를 적은 부분입니다. 만주어, 몽고어 와 함께 맨 처음에 한자어로 이 세 가지 이 언어를 사용해서 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세 줄로 진상자 이름과 말의 크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자면요. 예, 이런데요. 사실은 이 번역의 내용은 같습니다. 밑에 있는 번역 내용 같지만 이 말의 이름 자체에 이름 붙이는 것에서는 약간 창의적인 변화가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력량의 경우 권륭제가 처음 하사한 이름은 객이사에 그러니까 그 중국어로 읽자면은 카얼짜하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매라는 몽고어를 음사한 것입니다. 이 병력량의 처음 이름은 바로 매라는 몽고어였습니다. 이것이 몽고 문에 적힐 때에는 이런 식으로 빠른 매 백마, 옛뜻을 가진 이름으로 되었고요. 이것은 만주어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자어의 경우에는 병력이라는 것이 벼락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로 규정되었던 이름이 벼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권륭제는 이름을 짓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름을 하사함과 함께 말을 진상한 사신에게 비단 내피를 내리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흥미로운 거는 십준도의 이 축이 이 그림 형식 외에도 여러 다른 형식의 그림에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예를 들어서 1742년 10월에 제작된 권륭제의 수륙도 팔복에는요. 이건 아까 보신 십준도 축이 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제작된 것인데요. 아까 보신 십준도의 10마리 중 8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권륭제의 사냥에 동행한 이 말들은 여기 보시면 각각의 그 사냥에 말이 함께 항상 동행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붙어 있지 않지만 어 그 무늬나 이 모양을 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한 예를 보시면은 걸륭왕제의 애용도축 에서 곰을 사냥하는 걸륭제가 타고 있는 말은 오른쪽에 십중도축의 적화응임을 알 수 있고 음 건룡왕제 좌우도축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걸륭제의 뒤에 서 있는 이 말은 함호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사례 외에도 또 하나의 변형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출신 서양화가 왕치성이 그린 십준도 화책입니다. 지금 이 10마리의 말이 모두 등장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 화면입니다. 이 보시면은 말 그림은 오른편에 두고 왼쪽에는 아까 보셨던 장조 혹은 양시정의 찬시를 왼편에 주고 있습니다. 말의 크기는 전체 크기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비교해 보시면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히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 왕치성에 의해 말 자체는 서양화풍으로 그렸지만 그 배경은 전통파 산수, 전형적인 정통파 산수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출신지로 알려진 과이심, 즉 호르친 초원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아마 말의 이름과 찬시에 있는 설, 눈설자에서 착안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말 이름 위에는 이처럼 이름도 작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이름을 보시면요. 이 이름은 본래 몽고어 이름에서 어, 이게 만주어로 된 이름입니다. 앞부분을 따서 즉 앞부분은 까치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카르카차이 하이부르구트라는 요 부분을 만주어로 음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주 사람은 이 글씨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몽고의 단어를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른쪽에 그려진 왕치성의 그 십준도 첩은요. 어 서양화법으로 그려진 몽고 산말, 그리고 배경에는 한쪽 전통의 산수와 이름은 만주어로 음사한 몽고 이름, 이렇게 네 종류의 문화 양식이 서로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 권룡연간 준마도와 공마도 중에 외번에 의해 받쳐진 것을 보겠습니다. 1740년 이후에도 외번에 의한 공마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외번에 의한 공마도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중가리 평화협정 기간에 중가리가 바친 것, 그리고 서역정벌 기간에 이세 민족이 바친 것, 마지막으로 토요트, 토구투 이주 기간에 바친 말을 포함한 십준도, 이렇게 세 시기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748년에 그려진 그림은 바로 중가리 평화협정 기간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세 축의 말인데요. 여의총, 대환유, 홍옥자입니다. 이 여의총을 예로 들면 알 수 있듯이 앞서 5년 전에 그려진 십준도첩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난생형이 말을 그린 화법뿐 아니라 이름과 특징을 한문, 만문, 목문 세 언어로 표기한 것, 권룡의 어필, 그리고 양시정과 어, 장조의 찬시를 포함한 것이 모두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십준도의 그 진상자가 앞서는 이미 이 청의 내신, 즉 기체제에 소속된 청의 내신이었던 달리 이 지금 왼쪽 편에
진상자인 중가리는 여전히 독립적인 외번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가리는 중가르라고 불리죠. 강희, 옹정, 연간 청과 몇 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갈단체랭이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독립을 이어갔습니다. 청과 중가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은 1739년의 일입니다. 이 시기는 비록 15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무역과 조공이 오가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중가리는 1739년부터 4년에 한 번씩 북경에 사절을 보내 조공하고 북경에서 무역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역을 요구하는 중가리의 입장과 서부 국경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청의 입장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가리 태길이 보낸 여의총은 두 번째 사절단인 1743년에 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피를 진상하였지만 두 번째 사절단은 네필의 말을 진상하였고 걸륭이 매우 흡족해하자 세 번째 조강에서 다시 말을 진상하였습니다. 어, 세 번째 종공을 받은 1747년 걸륭은 이를 기념하고자 앞선 조공에서 받은 말을 포함하여 그중 세 마리를 낭세령에게 앞선 십준도에 의해 근거하여 그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방금 보신 이 십준도와 비슷한 그 말 그림 세 점만이 아니라 조공받는 장면이 함께 그려졌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파리 인류학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중가리 공마도건입니다. 보시면 걸륭제는 오른쪽에 6명의 만주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털모자를 쓴 중가리 사신이 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 뒤에 얘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가리 사신이 데리고 온 말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중에 여의총과 그 생김새가 일치하고 여기에 있는 걸륭제의 어제시도 이 화면에 그대로 옮겨두었습니다. 한편 지금 보시는 중가리 고마도는 낭세령에 의해 그려졌지만 낭세령이 일반적인 서양화풍이 아니라 이국민의 전통을 의식하여 백묘법으로 그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의 시기가 중가리 평화협정 기간이라면 두 번째 시기는 서역 정복 전쟁 시기입니다. 걸륭은 평화 체결을 이어오던 중가리를 분열을 이용하여 공격하였고 결국 1757년 중가리를 완전히 귀멸시켰습니다. 1759년에는 합사이그 카자흐스탄을 공격하였고 1760년에는 바다흐샨, 발단산을 176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에오안을 경유하며 차례로 극복시켰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도 계속 반란이 잦았기 때문에 이때에 특별히 이들은 새로 조공을 바쳤고 그것의 결과 공마도가 각각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작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이 하자스탄 합살극의 조공만은 세 종류의 형식이 확인됩니다. 일단 옆으로 긴 횡건형 팔준도공과 세로의 팔준도 측 그리고 공마도 공마 장면이 포함된 합살극 공마도건입니다. 지금 팔준도건은 이제 현존하지 않지만 내용상 이렇게 교원목마 형식일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이 남아있는 현존작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팔준도 축은 그 내용상 지금 현재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운근정제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방목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속 말은 기록상 석거북의 기록상 합살극이 진상한 8마리의 말과 생김새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말의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과 출산지, 조국민족과의 관계는 희미해졌고 감상화의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마가라는 이제 어제인데요.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형식은 합사극의 조공 장면인데요. 1757년 조공 장면을 낭새녕에 그리게 하였습니다. 왼쪽에는 말을 바치는 세 명의 사신이 있고요. 음, 세 명의 사신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 걸룡이 앉아 있습니다. 인물과 말이 증가하고 배경이 화려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중가리 공마도와 매우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걸륭이 낭세녀에게 직접적으로 중가리 공마도를 참고하여 그리라고 특별히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가리 공마도는 평화협정기의 조공이라면 아래의 합살국 공마도는 정복전쟁의 결과 복속의 의미로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담게 적용시킨 것은 합사극의 조공이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평화롭고 상호적인 귀결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후 1760년에는 발달산이, 1762년에는 애호환이 복속해왔고 그들의 조공마가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발달산의 준마도건은 발달산 팔준도건은 존재하지 않고요. 역시 애호원의 공마도건도 기록으로만 석가곡의 기록만 존재합니다. 남아있는 애호환 사준도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호환 사준도는 앞선 십준도와 같은 단독 초상입니다. 단지 축이 아니라 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네 마리 말 중에 이제 그 네온율을 살펴보시면 1743년 시준도와 비교해서 대부분의 형식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한문, 막문, 목문의 가장 앞에 위구어의 언어로 이름을 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애호환이 사용하던 언어를 통해 말의 출산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조공을 보내온 부족의 해교 문화권을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시기 합살구가 발달산, 애호환의 조공의 말그림에는 모두 각각 대환마가, 발달산 팔준가, 그리고 애호환 사준가가 적혀 있습니다. 앞선 사례의 십준도에서는 모두 개별적인 말에 대한 황제의 깊은 애정과 함께한 일화가 재발의 줄을 이루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 팔중가, 사중가의 노래 형식은 다른 형식에서 온 것인데 바로 한 모제의 서극 천마가를 본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모제의 서극 천마가는 이제 이보다 훨씬 길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하면 흉노족 대왕을 정벌한 후 한 모제가 열망하던 한열마 3,000마리를 받고 지은 시입니다. 서극 천마가에는 사막을 건너 모든 오랑캐가 복종해 온다는 구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천마, 즉 대안으로부터 온 말을 정복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조는 걸륭제의 그 삼종의 시인 대안마가, 발달산 팔중가, 애호환 사중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예로 이제 제일 첫 문장만 간단히 보셔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의 합사극은 옛 대환이다라고 시작하는 대한마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사극 정벌을 한 무제의 대환 정벌과 연결시키면서 조공말을 정벌의 결과로 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1771년 청에게 귀순해온 토구트, 한자어로 토유트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토구트족은 사실상 러시아와 카자흐족의 압박을 피해서
오이라트 일대를 떠나 청의 국경까지 이주를 하였고 청에게 정착을 요구하였습니다. 걸륭제는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고트인들을 영내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이 기근과 또 주변국인 러시아의 압박에 의한 피난이었지만 청을 이를 잃어버린 신하가 황제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서역 통합에 대한 환상은 후 십준도의 재설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걸륭주는 1772년부터 3년까지 에게몽에게 또 다른 서양 선교사 화가이죠. 말 7마리를 그리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최근에 귀환해온 토이후트, 즉 토구트의 말뿐만 아니라 강희 영감 복속한 계기계 친왕, 그리고 1757년 정벌한 중가리 태길, 직후 복속해온 아이테오량해, 심지어 만주족이나 몽고족 내신의 대학사와 내대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7마리에다가 앞서 1748년 낭세령이 중가리아의 평화협정기에 그린 3마리 말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십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결룽제는 투구투의 기순을 서역 지역의 완전한 평정과 대청 화합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다양한 부족이 진상한 십준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완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맺은말 읽겠습니다. 걸륭제는 제위 초년부터 말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마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각 시기마다 말 진상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743년 십준도는 이미 청황실과 팔규군의 일원이 된 몽고족 군왕들이 진상한 것입니다. 이들은 조공의 의무를 지닌 번족이 아니었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그림은 공마도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마리 말은 모두 진상자 부족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며 몽고어로 이름이 부과되어 그 출신지의 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는 외본의 그 중에 한 예이죠. 외본의 조공인데요. 1748년에 제작된 세 축의 준마도는 중가리와 평화협정 기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조공의 예를 통해 청조정은 국경의 안보를 확보하고 중가리는 무역의 이득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중거리의 경우는 내신의 진상이었던 1743년 십준도와 다른 외번의 조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선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청이 중거리의 조공을 대등한 협정이 아니라 이미 복속된 군신관계로 위기에 찍고 싶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권룡제는 중거리 사신을 실제로 조공을 올리는 중거리 공모도를 통해 그 의미를 강화시켰습니다. 1759년에서 63년에 제작된 합살극과 발달산 에오안의 공마도는 서약 정벌의 결과로 제작된 것입니다. 중가리아의 평화협정 기간과 달리 이 시기의 조공은 복속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전에 어제가 걸륭제의 말에 대한 감성이 표출되었던 것과 비교해 이 시기의 어제는 조공마에 담긴 서역 정복의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1772년부터 3년에 제작된 다양한 출신의 말그림은 그 바로 해 전에 토구트 입국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걸륜제는 토구트 이주 요청을 귀환이라 부르며 천하가 감복하여 스스로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앞서 1748년 중가리 준마도 3축과 함께 이 시기 토고투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과 성원이 진상한 7마리 준마도 7축을 합쳐서 다시 십준도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출신의 십준도 재제작은 권령의 초창기부터 시작된 서역 통치가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상징하였습니다. 권룡이 난세령이 비롯한 선교사 화가들에게 주문한 공마도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면서도 다양한 도상과 형식으로 변주되어 나갔습니다. 권룡은 기본적으로 이공린의 오마도에 보이는 공마도의 도상과 백묘법의 화풍, 그리고 조맹부의 용마도에 나타나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교원 목마에 자유롭게 풀을 뜯는
그 교환목마의 도상과 채색 화풍을 교차하며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의 말은 전통 한수화 속에 있는 말 시와 합격적으로 제작되어 산수화나 묵축화 같은 문인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고, 수렵도에 등장하여 보사 속 실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차와 변조 속에서 중화와 이족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민족의 개별성을 맨발의 마부 대신에 조공마의 실질적 묘사, 그리고 한망, 몽, 회문의 다중 언어 체계로 드러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마도는 화이관이 아닌 다민족적 특성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황실 소유가 된 각지의 말은 다시 망주족의 황실 의례와 함께 황제 기마초상에 삽입됨으로써 청제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즉, 다민족성이라는 것이 동등하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청문화로 흡수,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공마의 청궁정 의례도와 행락도로의 이행은 다음 과제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